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촬영이 한창인데 갑자기 주인공이 눈앞에서 실제로 피를 한 움큼 토해내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의사는 이러다 정말 사람 죽는다며 감독의 팔을 부여잡고 말리고, 감독은 안 돼, 쟤 죽으면 다 끝장이야 라며 소리 지르죠. 어떤 영화를 찍었길래 멀쩡하던 사람이, 그것도 매일같이 신체 훈련을 하던 배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다가 멈춰버렸던 걸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이 영화에 저주라도 걸린 듯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촬영 현장에 태풍이 몰아치고 촬영장으로 진입 가능한 유일한 도로가 끊기고 모든 통신망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1500명의 스태프들은 순식간에 정글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에게 30억 원을 쥐어주며 꼭 살을 빼오라고 했으나 다이어트는커녕 오히려 뒤룩뒤룩 돼지가 되어서 온 배우는 대사도 외워오지 않았는데요. 돈은 다 떨어지고 촬영 기간은 약속한 일정을 한참 지났고 영화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독은 자신의 머리에 진짜 권총을 껴누고 소리칩니다.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린다 라면서요. 광기에 의한, 광기를 위한, 배우도 미치고 감독도 미쳐버렸던 영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잘 만든 영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어버린 바로 지옥의 묵시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헐리우드에서 거의 치트키 취급을 받던 한 양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름하여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입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972년 대부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더니 2년 뒤에는 컨버세이션으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 심지어 같은 해 대부2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까지 혼자 싸그리 깡그리 상이란 상은 전부 싹쓸이해버린 남자인데요. 찍었다 하면 역사가 되고 만들었다 하면 돈과 명예를 청소기처럼 쓸어담는 걸 보고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코폴라가 기침만 해도 영화가 대박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았죠. 이 정도로 만족할 법도 한데 이 양반은 그런 트로피 몇 개로는 성에 안 차는 일종의 업적 콜렉터 같은 사람이었으니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영화 역사책 첫 페이지에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박아버릴 그런 압도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양반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게 있었으니 당시 감독들 사이에서 저걸 영화로 만들어 성공하면 역사상 초대박, 실패하면 감독 인생 끝이다 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독이 든 성배, 바로 조지프 콘레드의 어둠의 심연입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광기를 탐험하는 이야기로,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 젊은 시절 아프리카 콩고강에서 뱃사람으로 구르면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지 직접 목격한 양반이 자기 경험을 거의 토해내듯 쓴 르포 르타주에 가까웠는데, 문제는 이 책에 담긴 정신적인 붕괴 과정을 도저히 영상으로 옮겨낼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시민 케인을 만든 그 천재 감독 오손 웰스마저도 이걸 영화로 만들려다가 이건 좀 이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을 정도였고, 심지어 코폴라 감독이 아끼던 후배 조지 루카스조차 저는 그냥 우주선 나오는 영화 만들러 갈게요 하며 주랭랑을 치며 만들러 간 영화가 그 스타워즈였죠. 이렇게 모두가 만지면 터진다 라고 생각하며 피해 다니던 이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도 코폴라처럼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라면 굳이 저걸 만져서 손모가지 날릴 필요가 있나? 하면서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태껏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를 죄다 망칠 수도 있는 도박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돈 벌 만큼 벌었죠. 명예, 신문 일면 죄다 자기가 먹었죠. 그럼 이제 그냥 쉬면서 꿀 빨고 유명 감독으로서 슴슴한 영화나 간간히 만들어 노후 준비하면 딱이었는데요. 하지만 코폴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성공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남들이 다 가는 안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면 된다 정신으로 똘똘 뭉친 코폴라는 자기 영화사인 아메리칸 조에 트러프의 이름과 자신의 전 재산을 들이박아서 지옥의 묵시록 제작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시작부터 삐걱거리는데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들이 전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하는 겁니다. 스티브 맥퀸, 잭 니콜슨, 그리고 믿고 있던 알파치노까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죠. 필리핀 정글에서 몇 달 동안 그러라고요? 미쳤어요? 하고 말입니다. 똑똑한 양반들은 벌써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풍겨오는 망스매를 맡았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결국 코폴라 감독은 자존심 끄트머리를 아주 살짝만 접어 당시 슈퍼스타가 아니었던 배우 하비 카이테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촬영 시작 불과 몇 주 만에 감독은 배우를 돌연 해고하는데요. 후에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비 케이텔의 윌라드는 너무 적극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휘둘렸던 윌라드가 아니었다. 윌라드는 광기의 강물을 그저 묵묵히 거슬러 올라가는 수동적인 관찰자다. 지금 상황이 A급 배우들은 다 도망갔지. 겨우 구한 주인공은 본인 손으로 잘라버렸지. 수백 명의 스태프들은 정글에서 모기한테 피나 빨리면서 놀고 있지. 그렇게 매일 수천만 원씩 돈은 공중에서 그냥 터져나가고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감독이란 양반이 튑니다. 패닉에 빠진 감독이 미국으로 도망쳐서 예전에 거절했던 배우 마틴 쉰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때마침 그 배우가 출연하기로 한 다른 영화가 엎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겨우 주인공이 정해지는데요. 이건 전화위복이었습니다. 마틴 쉰은 연기를 그냥 잘하는 배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탈탈 털어서 캐릭터에 완전히 갈아 넣어버리는 지독한 메소드 배우였거든요. 정글의 광기에 서서히 미쳐가는 윌라드 데이를 연기하기에는 어쩌면 가장 완벽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배우가 등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6년 봄 필리핀에 차려진 촬영장은 말 그대로 배우와 스태프를 삼켜버리는 인간 분쇄기였는데요. 38도가 넘는 열기는 사람의 정신까지 녹여내렸고 숨막히는 열기로 인해 물을 마시고 마셔도 땀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늘 갈증을 불러일으켰으며 온몸의 곰팡이가 금방이라도 펴오를 것 같은 습도는 피부에 극심한 발진을 일으켰으며 그 어디를 가도 공기처럼 존재하는 모기들과 벌레들은 낯선 서양인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샤워만 했다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 탓에 앞으로는 비누만 들고 밖에 나와서 씻으면 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음식은 상하기 일쑤였고 상한 음식을 먹고 이질에 걸리기라도 하면 촬영장보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는데요. 녹초가 되어 간신히 잘 준비를 마친 텐트 안으로는 쥐 같은 작은 동물부터 지네와 독사까지 기어들어왔죠. 심지어 촬영에 동원된 필리핀 정부군의 헬리콥터들은 한참 중요한 장면을 찍다가도 반군 잡으러 가야 한다라며 갑자기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전쟁 영화를 찍는 건지 진짜 전쟁터인지 분간이 안 갈 지경이었죠. 이런 지옥에서 몇 달을 구르자 배우와 스태프들의 안광은 점점 죽어갔고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매 순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절망을 비웃으며 더욱 커다란 절망이 찾아옵니다. 태풍 올가가 5월에 필리핀을 덮친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분노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쏟아지는 폭우와 정글을 없애버릴 작정으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이 공들여 만든 것들은 그야말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제작한 핵심 세트, 수지큐 음악과 함께 병사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펼쳐지던 플레이보이 버니 스테이시가 강풍에 날아가 버렸고 영화 후반부의 킬링 무대인 커츠 대령의 왕국 세트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달러짜리 파나비전 카메라와 렌즈들 그리고 녹음 장비가 보관되어 있던 창고는 물에 잠겨버렸죠. 그냥 물이 아니라 시뻘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버려서 내부 회로와 부품이 전부 문드러져 버렸어요. 더욱 끔찍했던 것은 촬영지의 유일한 진입로였던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건데요. 워낙 외딴 정글이다 보니 이 다리는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는데 그게 폭풍 후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완벽한 고립, 식량이나 의약품, 장비 같은 보급품이 들어올 길이 막혔고 동시에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밖으로 나갈 길도 사라진 거죠. 모두들 그냥 정글에 고립된 조난자가 된 겁니다. 촬영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코폴라 감독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죠. 정상인이라면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사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물론 그의 아내와 동료들까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저주받은 영화다. 더 파산하기 전에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요. 실제로 제작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스태프들은 몇 주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영화가 이대로 엎어져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럴 법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코폴라 감독은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계속 간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투자자들은 오만 인상을 쓰며 지금이라도 손실 처리하고 그만 끝내자고 하는데 그 순간 감독이 바닥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추가 자금을 주면 내 모든 것을 담보로 드리리다. 대부의 성공으로 사들인 그의 보물 1호 와이너리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대저택까지 코폴라 감독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말했나?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이혼하고 아내가 애들까지 다 데려가고 영화까지 망해버리면 나는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 영화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에게 내리는 사망선고다. 결국 감독은 영화가 실패할 경우 이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투자사에 넘기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투자사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영화가 망한다 한들 코폴라의 와이너리와 집을 차지하면 되니까요. 코폴라 감독은 파손된 장비를 다시 주문하고 스태프들을 재소집해
연습했죠. 인부들을 불러 모아 무너진 세트를 처음부터 다시 짓고 세트가 복구되기까지 또 몇 달이라는 시간과 수백만 달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촬영 시작 약 5개월 후인 1976년 8월 3일 드디어 영화의 오프닝 씬 촬영이 시작됩니다. 윌라드 데이가 사이공의 한 호텔방에서 술에 취해 서서히 미쳐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윌라드라는 인물이 임무를 받기도 전에 이미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전쟁터에서 최고의 암살자였던 윌라드는 문명 세계에선 그냥 쓸모없는 부품이자 알코올에 쩔어 사는 환자일 뿐이었죠.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정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 날은 공교롭게도 주인공 마틴 쉰의 36번째 생일이었죠. 주인공은 이 감정을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 실제로 위스키를 벽라발로 불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정글에서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발견하고 맙니다. 그 순간 윌라드 내면에 있던 자기 혐오가 폭발하는데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던, 그리고 실제로 술에 취해 있던 주인공은 이 감정을 연기하는 대신 실행해버립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해 진짜로 주먹을 날린 거죠. 박살난 유리에 피부가 찢기고 손에서는 피가 낭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실제 사고였죠. 그러나 우리의 감독은 컷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죠. 피를 흘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에 닿고 통곡하며 괴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인간이 무너지는 진짜를 필름에 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주인공의 육체적, 정신적 몰락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주인공 마틴 쉬는 촬영 기간 내내 윌라드라는 영혼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준 것처럼 살았는데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촬영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세상 누구나 다 아는 그 배우 말론 브란도가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3주 촬영에 350만 달러, 현재 가치 약 245억 원이라는 몇 장짜리일지도 모를 이 돈을 받기로 한 말론 브란도의 임무는 광기의 지배자 커츠 대령을 완벽히 표현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작진 앞에 나타난 말론 브란도를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계속해서 말론 브란도 어디 갔냐며 찾고 있었던 건데요. 날카롭고 굶주린 군인의 모습은 간데없고 285파운드에 육박하는 비만 돼지 남자만 있었던 겁니다.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싶을 때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인지 다음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코폴라 감독은 물었습니다. 말론 책은 읽어봤소? 대본은? 말론 브란도가 대답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자고. 촬영장은 그의 말 한마디로 패닉 상태가 됩니다. 당시 2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데려온 배우는 대본 한 줄 안 읽은 뚱보가 되어 나타났고, 그 뚱보는 지가 뚱뚱하면서 자기가 뚱뚱하게 스크린에 나오는 게 싫다며 촬영마저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화라는 함선을 운항하는 선장은 인내하며 촬영장의 작은 방갈로에 말론 브란도와 단둘이 칩거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의 한 달간 그에게 원작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또박또박 직접 읽어줍니다. 두 사람은 캐릭터와 이야기에 담긴 철학에 대해 끝없이 토론했고, 감독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영화 속 커츠 대령의 대사들은 대부분 이때 탄생한 것들이었죠. 브란도는 이 과정에서 삭발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밀었고 그 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감독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필사적인 집념으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몸뚱이를 안 보이게 어둠에 숨기자 코폴라 감독은 말론 브란도에게 검은 옷만 입히고 촬영 내내 그의 얼굴과 몸이 그림자에 가려지도록 조명을 설계했습니다. 말론 브란도는 그렇게 자기 분량의 촬영을 마쳤고 잔돈도 남기지 않고 돈을 전부 받아 필리핀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수십 시간에 달하는 즉흥 연기 필름 덩어리였죠. 감독은 이 필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이걸로 어떻게 영화를 갈무리할 수가 있냐라며 말입니다. 평범한 감독이라면 제작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작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말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필리핀, 매일 수만 달러가 불타고 있었고 코폴라 감독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신용도 좀 잃었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촬영장이 원작 소설의 제목 그대로 어둠의 심연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데요. 코폴라 감독은 수백 명의 엑스트라와 스태프들을 지휘하며 윌라드 일행이 커츠 왕국에 도착해서 겪는 장면들을 찍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 전투 장면, 원주민들의 기괴한 의식을 찍을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장면이 영화의 어느 부분에 쓰이고 이 영화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감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배우들은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사는지 죽는지, 이 이야기가 그래서 도대체 뭔 내용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독이 뛰어라 하면 뛰고 구르라 하면 구르고 소리 질러라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굴러댄 배우들은 필리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싼마이 마약과 술에 절어 반 미치광이가
되어갔죠. 모두가 잠든 밤, 단 한 명의 인간, 코폴라 감독은 잠에 들지 못했는데요. 수십 시간 분량의 말론 브란도 녹음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며 횡설수설한 되도 않는 그 즉흥 연기를 들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영화의 엔딩을 써내려 갔습니다. 잠은 당연히 못 잤고 체중은 계속 빠졌으며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로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죠. 선장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이 운전하는 배 위에서 모든 파도를 발가벗고 맨몸으로 맞으며 그저 존버해야 했던 남자 주인공 마틴 쉰이 있었는데요. 감독이 영화의 결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매일같이 카메라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영화 속 윌라드 대위는 커츠 대령을 찾아 넌강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주인공 마틴 쉰은 끝을 알 수 없는 촬영이라는 진짜 찐 최종 광기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 없는 항해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죽음을 목격하고 미침을 연기해야만 했죠. 그것도 그의 방식인 메소드로요. 그렇게 1년간 촬영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3월 1일 촬영을 마친 주인공은 베이스 캠프에서 약간 떨어진 자신의 방갈로로 향했는데요. 고립된 방갈로에서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쏟아지는 빗소리와 정글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방갈로에서 나와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진흙탕길을 가로지르며 기어가는데요. 심장을 움켜쥐고 400m가량 기어간 후에야 그는 동료들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는 신부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죠. 주인공이 촬영 중 과로로 심장마비가 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특히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영화는 당장 엎어질 게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폴라 감독은 단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숨겨야 한다. 감독은 마틴 쉰의 생사보다 이 영화의 생존을 먼저 걱정했던 겁니다. 그는 제작사와 스태프들에게 우리 영화의 주인공 마틴 쉰은 과로와 탈수로 쓰러졌다 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틴 쉰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돈, 내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해성사까지 했던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물론 당장 촬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주인공이 사라진 촬영장은 사실상 휴업 상태였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들은 기약 없이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작비는 매일같이 허공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재산과 집, 와인 농장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으니까요. 영화가 엎어지는 순간 그냥 알거지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 시기 감독의 아내 엘레너 코폴라가 녹음한 테이프에는 한 명의 인간이 몰락하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감독은 아내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이 영화를 끝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승산이 100만 분의 1도 안 돼. 나는 실패할 거고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미안해. 나는 어쩌면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자신과 눈을 마주치는 제작진에게 전부 그냥 권총으로 내 머리를 쏴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간지를 일으키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감독은 한 가지 섬뜩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자신이 영화 속 인물인 커츠 대령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명 세계에서 온갖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자신의 왕국인 영화 촬영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글로 들어와 온갖 재앙과 광기 속에서 고립되어 서서히 미쳐가는 독재자,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돌파구이자 저주가 되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끝내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커츠 대령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주인공 마틴 쉰이 죽음의 문턱에서 유턴에 돌아옵니다. 촬영장에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당연히 예전만 못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의사는 조금의 무리도 해선 안 된다며 수차례 경고했죠. 감독은 심장마비에서 막 회복한 주인공을 데리고 작품에서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인 장면, 커츠 대령 암살씬을 찍어야만 했는데요. 실제로 몇몇 장면에서는 주인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친동생인 조 에스테베즈를 대역으로 불러와 뒷모습이나 풀샷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5월 필리핀에서 첫 롤이 돌고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 씬의 컷소리가 울립니다. 공식 촬영 기간만 238일,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은 지옥에서 탈출할 생각에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손에는 200시간이 넘는 필름 길이만 125만 피트인 필름 더미가 들려 있었죠. 감독은 편집자를 여러 명 고용해 24시간 교대하며 필름을 정리했습니다. 편집 작업만 무려 2년이 걸렸는데요. 문제는 역시 결말이었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본가 존 밀리언스가 처음에 썼던 화끈한 액션 엔딩으로 윌라드가 공습을 유도해 커츠의 왕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헐리우드 그 자체인 결말, 그리고 감독이 원했던 철학적이고 모호한 엔딩, 윌라드가 조용히 커츠를 암살하고 그의 유지를 잇는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채 관객을 불편하고 찝찝하게 만드는 결말이었죠. 감독은 주변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인간에게는 모두이 각기 다른 버전의 편집본을 보여주며 의견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윌라드처럼 정글 속 재앙을 그리워하며 미친 도박을 감행하는데요. 아직 편집이 끝나지도 않은 영화를 칸 영화제에 냅다 출품해버린 겁니다. 초청이 수락되어 버렸죠. 빼도 박도 못하는 마감일이 지정된 겁니다. 사실 도박이나 마감일의 문제는 아니었던 게 코폴라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실패작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로 역사에 기록되려면 처음부터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날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폴라 감독의 편집실은 정글을 방불케 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전설적인 사운드 디자이너 월터 머치를 포함한 편집팀은 25시간 풀근무를 했고 코폴라는 몇 주간 편집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소리를 더 크게, 효과음 더 크게 라고 외쳐댔죠. 하지만 늘 그려왔듯 시간은 코폴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칸으로 필름을 보내야 하는 마지막 날 아침까지도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운드 믹싱은 끝나지 않았고 일부 색포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죠. 감독은 그동안 정글에서 겪었던 짬밥으로 완벽한 임기응변을 발휘하는데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연락해 이 영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새로운 작품이라 상영일 직전까지도 작업해야 한다. 그러니 미완성이라고 표기해서 상영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실상 저 마감기한 못 지켰어요 라는 말을 깡따구 하나로 밀어붙인 건데요. 코폴라 감독은 직접 뜨끈한 필름릴을 깡통에 담아들고 파리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상영 전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명언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에 관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미쳤었고 조금씩 미쳐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작 과정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했던 전쟁의 광기와 똑같았음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건데요. 1979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감독, 배우, 평론가를 비롯한 영화 쪽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있는 그곳 칸에서 마침내 미완성 딱지를 붙인 지옥의 묵시록이 스크린에 상영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두의 턱이 동시에 굳어버리며 영화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리죠. 모두들 입모아 말했습니다. 적의 황금종려상이다. 그리고 이듬해 지옥의 묵시록 원제 아포칼립스 나오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포함해 무려 8개 부분 후보에 오르며 촬영상과 음향상을 거머쥡니다. 골든글로브에서도 감독상, 나무조연상, 음악상을 지금 당장 가져가라며 던져줬으며 영국 아카데미 또한 감독상과 나무조연상을 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서도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한 톨만큼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영화연구소 AFI는 100대 영화 중 하나로 이 작품을 꼽았고 2000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영구히 보존해야 할 필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의 묵시록은 위대한 영화가 맞을까요? 이것은 영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자신만의 전쟁터를 창조하고 그 한복판에서 스스로 쉬면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영화는 러닝타임 내내 불안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발작이 올 것만 같은 사운드를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어쩌면 필름에 담긴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던 감독의 비명설인 광기 아닐까요? 이 영화는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질러 얻어낸 너무나도 끔찍해서 오히려 숭고하게 보이는 커다란 상처 자국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윌라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여정은 명령 수행이 아니라 사실 내면의 침잠에 가깝습니다. 그는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정글은 세상 어딘가에 숨어있는 미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의 본능과 폭력, 욕망인 것입니다. 총을 쥔 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걸 정당화하는 이성이라고 코폴라는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어둠을 정당화할 때 세상은 이미 묵시록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영화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스크린 뒤편의 현실이 훨씬 더 잔인하고 처절하며 그래서 더 가치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무맛은 그런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